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선고 당일날 앞으로 8일 뒤에 다시 변론을 제기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상 오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위헌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변론 재개를 오는 10일 날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선고기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학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김혜원 교수 모시고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내용, 이렇게 해서 오늘 연기가 된 것이구나 라는 내용 확인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급히 지금 우리 김혜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례적으로 이렇게 선고가 연기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간혹 이렇게 선고가 연기되기도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저 아주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고를 갑작스럽게 또 지금 제가 알고 특별한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미룬 이유들도 밝히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보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선고한다고 국민들한테 알렸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연기할 사유들이 생겼으면은 상식적으로는 그러한 사유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국가 권력 기관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고를 갑작스럽게 이제 연기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일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아니 뭐 임명 안 해도 된다.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헌법재판소를 좀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과거 전력을 시비 삼아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쫄았다. 속되게 표현하면 겁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연기하고 변론을 다시 재개한 것이 좀 바람직한 헌법재판을 위해서 적정한 혹은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 이제 사건이 사실은 오늘 선고하기로 한 사건이 두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고요.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인데 이 두 가지에 아주 엄격하게 본다면은 심사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은 임명부작위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이어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행위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권 권한 혹은 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 이러한 것들을 침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대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피청구인이 되겠죠. 국회가 청구인이 돼서 그래서 이러한 임명 부작위가 자신의 헌법상의 권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혹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이런 것들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다투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고요. 이 권한쟁의 심판은 7인 이상 심리해서 과반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지금 오늘 원래 선고하기로 예정했던 사건이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예.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져 묻는 소송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헌법재판관이 과거에 6인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 6인 체제에
체제에서 지금 8인 체제로 바뀌었는데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오는 이 과도기 상황에서 이 헌법소원 심판이 전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재관 변호사가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청구 서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예. 이제 보도상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헌법 소원 심판 자격을 받을 권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권리. 그러니까 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같은 이런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계엄령을 발동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이 이것이 위헌이어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닌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판단할 때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9명이 다 정원인데 정원에 미달된 상황이 있으면은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의 재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은 결국은 헌법 소원 심판이 될 터인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 기본권인데 이것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다 판단해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8명이다, 6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중에서 6인의 찬성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니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린 사건이 이번 임명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입니다. 네, 예. 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이것이 인용되려고 하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선고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그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또 그 권한쟁의 심판을 연기했는 것에 관해서는 또 이런저런 뭐 보도들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소원 심판은 왜 연기했는지에 관해서도 사실은 지금 아주 의문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제가 추측한데 이거 사실은 추측입니다. 제가 그 헌법재판소의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게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어쩌면은 법리적으로 조금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헌법소원 심판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반드시 헌법재판관 구인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공정한 재판이냐 하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과거에 6명 있다가 지금 8명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법에는 기본적으로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인도 안 되던 상황이었으면은 6인 있다 이런 상황이 네. 지속된다면은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굉장히 많이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반드시 9명이 아니면은 그 전부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냐 이건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9명이 다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관 한 명이 뭐 해외에 출장 가거나 이렇게 하면 때로는 8명이 재판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8명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반드시 9명이 갖춰야 물론 헌법재판관 9명이 다 갖춰지면은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현재는 8명이 갖춰진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금 훼손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서 위헌이다라고 선언할 만큼의 아주 많이 훼손한 것이냐. 왜냐하면은 숫자가 적은 경우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때로는 뭐 8명이 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법률적 차원에서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서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 심판이 저는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만약 논란이 있으면 예. 뭐 지금은 이제 8인이니까 예. 이것이 기본권 침해를 했지만 예.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제에 대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은 예. 별건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실제로 최상목 그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라는 예. 이 행위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예단을 줄 수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만약에 두 개 다 선고를 하면은
그 헌법소원심판은 예컨대 인용하지 않고 예. 권한쟁의만 저기 위원을 판단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지만 9명이 완전체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해도 되는 일종의 근거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맥락보다도 예. 헌법소원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럼 8인 중에 지금 현재 8인 중에 6명 이상이 이게 위원이라고 인용을 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9명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쩌면은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현재 체제에서 8명 중에 6명이 이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것을 찬성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법리적으로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있고 그다음에 그럼 권한쟁의는 이게 당연히 또 그 권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냐와 관련해서 그냥 본안에 들어가면은 전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필요적 변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한 것은 이례적인데 네. 그런데 아마 연휴 기간하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의견을 제출했던 것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를 흔든다든지 불신하다든지 그런 위협적인 언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지금 국회의장이 청구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었는데 저는 이 지적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청구인이 이제 국회지 않습니까? 임명부작위가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 선출목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임명은 형식적인 임명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것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임명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선별 임명했거나 이러한 부작위로 인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주장들을 청구를 하려고 할 때 국회의장이 물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또 헌법상 국회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회의사들을 수행하고 또 국회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등등 업무에 대해서 대표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회의장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한테 있는 것이니 그러니 청구인 입장에 있어서 청구인으로서 특히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관이니 합의제 기관의 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합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합의의 방식으로서 일반 우리 헌법은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과반 출석에서 출석 의원들의 과반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헌법 49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럼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적법 요건 단계에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냐 안 했냐를 다투기 이전에 적법 요건 단계에 있어서 이것은 국회가 청구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이나 이런 과정 없이 자신이 이제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대표권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려고 하면은 국회 동의받아서 청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가 피청구인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한 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해서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피청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할 때 그 별도의 동의를 받고 이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피청구인 입장에서 소송 수행하는 것은 공격이 들어왔으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국회가 청구인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한 경우들이 참고할 만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를 대표하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 되지 의결 여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쟁점이 예. 그 지금까지 이제 변론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그 임박해서 이게 쟁점이 두드러졌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실제로 국민의힘 측의 그 양 변호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이것들을 얼핏 기사를 보니까 그 연휴 마지막 뭐 2월 1일인가 뭐 1월 30일인가 그 무렵에 이제 그 제기한 것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평상 그 앞에 심리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어쩌면은 그거 아직 우리가 잘 안 살펴봐서 연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자신의 어떤 신뢰들 네. 때문에. 그런데 또 마침 그 최상목 부총리 측에서는 그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제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론 재개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그 서로가 시간을 조금 번 것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그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은 권한 침해 여부 따지기 이전에 그냥 각하돼 버립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그 다시 또 청구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 경제상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한테 이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해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고했던 이미 사전에 공지를 했던 것을 연기를 해버리니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은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왜 이러지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최상목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로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상목은 자 국회에서 통과했던 의결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이제 그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예.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본안에 관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문제가 되고 이것은 국회의 뜻이 아닌 것이니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소송 행위들을 한다 하더라도 할지 말지에 관해서는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리가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럼 이것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따져봐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 공이 이렇게 국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회 차원에서는 그 지금이라도 의결을 해서 예. 과반이면 되니까요. 그 과반으로 의결을 해서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통해서 이 하자가 치유되었다라고 봐달라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와 동시에 기존의 건 그대로 두고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그 의결을 통해서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양자의 차이는 다시 하게 되면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 필요적 변론주의니까 다시 변론 절차들을 조금 더 거쳐야 되겠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 지금까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던 내용, 이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자체를 잘못 올렸다, 제안을 했다 또는 청구했다라고 좀 들려서 그럼 그때 뭔가 좀 실책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는 좀 들려서. 근데 그걸 당연히 법률적 검토를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근데 이런 경우가 선례가 잘 없습니다. 예. 잘 없고
통상 이제 대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당해 왔는 것이고, 그런데 그 조문을 가만히 보면은 국가기관이라고 돼 있고, 그 국회의장도 종래에는 주로 많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다툼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권,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내 권한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국회가 자신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인 자격으로 지금 하는 것이어서, 그럼 이 경우에 그 실제로 좀 더 사려 깊었다면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청구를 했으면은 이러한 논란들은 조금 훨씬 많이 덜었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결정 이후에도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치유하려고 하면,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모두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번에 선고를 연기한 것이 잘된 측면들도 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이제 서로가 조금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그 본회의 소집해서 이걸 이제 그 의결하고, 그러면 의결해서 그럼 처음에 의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럼 제기해둔 권한쟁의 심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건 이제 이거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절차상의 어떤 그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추안한다, 보완한다. 예.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한테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고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또 의결하고 했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뭐 그 인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이제 그 지금 그것이 이제 상당히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8인 체제에서 끝을 내야 되기도 한다. 또는 9인 체제가 완성체로 만들어질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동시에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오늘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제기하면서 선고일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10일 날 변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10일까지는 어차피 지금 시간들이 그 딜레이된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국회가 그 국회의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은 이러한 그 오해의 소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것들 빨리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기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는 것들이 그러한 작업으로 초안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또 그거와 별개로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간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이게 이제 실제로 의결을 하고 해야 된다. 아니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해도 된다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뒤늦게 나왔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게 어떤 이제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으니까 국힘에서는 좋다고 이렇게 그냥 박수를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힘에서 박수치고 이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절차를 밟아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 트랙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예. 사실 저는 초기부터 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이 트랙으로 갔으면은 가능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그 좀 더 높은 설득력을 얻는 방향으로 예.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체한다는 이러면 문제일 수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상황에서 빨리 해당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어찌됐든 이 문제가 실제로 국회의장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고 보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잠깐만 예. 그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국회에서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역할을 국회 의결 없이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판단하기를 기대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러면은 그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상정해서 국회는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국회하고 국회의장은 지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를 실제로 의결이 있어야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는데 야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답답하다. 뒤에서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다. 그리고 헌재가 절차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라고 믿겠습니다라고 선앙당님은 또 결정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엄브레드님께서는 법률 문제라서 설명 들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연기를 한 것은 국회 쪽에서 뭔가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속보로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열고 최상목 의견서 검토 후에 선고를 연기했다. 국회 반론을 들어야 한다. 이제 최상목 의견서 검토 후에 선고를 연기했다. 이제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건데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본인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위헌 위법적인 주장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예, 주장이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는 예, 예. 그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지금 이게 부작이지 않습니까? 임명 부작이. 예. 66조 2항에 어떤 문헌이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67조 1항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게 헌법소원 심판이지 않습니까? 헌법소원 심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 75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5조 4항에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 이거 불행사지 않습니까?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임명을 안 하고 부작위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에서 그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임명 부작위가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한다면은 이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반하는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아니 날짜 정해놓은 거 아닌 거 아니냐. 그럼 임명하라고 결정이 났지만 내가 관계기관에 물어보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겠다 이제 이런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그런 작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우리 헌법 현실이 참 슬픈 현실인데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이거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 형법에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고 돼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경우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이제 형사적인 방법으로서 응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탄핵인 예.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방법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에서 법률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대통령이 뭐 5일 경과하도록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네. 같은 이러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40역이
법률상 임명된 것으로 이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또 못한다. 제2요건 행사하면 예, 예. 어떡하느냐.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좀 더 온건한 방법으로는,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목기 3명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 3명에 대해서 임명하는 행위들은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 안에 그 대상자가 누군지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 고르는 행위가 들어있고, 그래서 골라서 성립시킨 다음에 이것을 확정지어서 그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들과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인데, 국회가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국회 선출목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그래서 마흔역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그 순간에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 지가 성립된 것이고, 네. 성립된 것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대통령 임명 행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53조 제6항에는 법률안이 확정되면은, 그러니까 법률안이 확정 법률이 되는 경우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고 정부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15일 이내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은 해당 법률안은 확정 법률이 됩니다. 더 이상 네. 법률안이 아니라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확정 법률이 되는 것이고요. 이송을 했는데 그 15일 기간 안에 제의를 요구하면은, 제의 요구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결해서 가결되면은, 재결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이게 확정 법률이 됩니다. 그럼 이 확정 법률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공포 안 하고 있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이 확정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미 성립되어서 확정된 법률을 효력을 발생케 하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헌법 53조 6항을 유추 적용해서 국회의장이 그냥 국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네. 이미 성립되었으니 네. 효력 그 임명 행위들을 53조 6항을 유추 적용해서 임명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최상목 부총리가 불복을 하면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본인이 제기해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도록 하는 이런 어떤 해석의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그 이런 해석은 그 유추 해석이니까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 아니더라도 그 계속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여쭌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회의 다수파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러한 상황이 그 국회의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은 불가피한 것인지는 모호하고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이 이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더불어민주당과 내란 옹호 세력이 적대적 공존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인 거죠. 예. 이러한 적대적 공존을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했는지 아닌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그런 상황으로 내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다수파는 지금 그 내란 옹호 세력들, 특히 그 내란에 대해서 일정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한편으로는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내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무능했다는 비판을 받거나,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계엄을 그 내란에 해당하는 이러한 계엄을 그 정지시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기 의무가 있는 네. 국무위원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국무위원들을 기대어 가지고 지금 그 국정을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내란 옹호 세력과 실질적으로 적대적 공존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들을 다 탄핵을 시켜버렸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적대적 공존이 저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물론 그 이렇게 조금 이어져 왔는 것에 대한 나름의 실익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그 저기 만들어야 되는 9명 만들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의 일정한 목적은 달성했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국민적 피로감도 지금 굉장히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사회자께서도 여쭈시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 권한쟁의에서 위원이라고 판단했는데 헌법소원에서 위원이라고 인용을 했는데 임명 안 할 때 예, 예. 그래 그 위원인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그리고 또 법률안을 지금 계속 제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법률을 만들어도 계속 제의를 요구하면 어떡할 것이냐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도 아침에 예. 이제 공관이 나와서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예.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라고 예.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이제 상당한 압박으로 들렸는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예. 답답하다 이 말씀. 예, 드리는 그렇지 거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해결책이 뭐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이런 방법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헌법에 국무위원은 1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구성되려고 하면 예, 최소한 인원이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의 국무위 15인에서 30인,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국무위원이 15인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책임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몇 명을 더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은 그 국무회의 자체가 붕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붕괴되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그 이런 선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내란에 책임이 있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러한 정무직 공직자들에 기대어 가지고 현재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그 직업 공무원들의 직업적 양심과 그 윤리 의식에 기대어서 왜냐하면은 그 차관들이나 다 이 직업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이런 그런 분들은 어차피 국무회의 하기 전에 장관들 회의하기 전에 차관들 모여서 다 회의하고 국정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같이 민감하고 예민한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내란에 혐의가 있는 자들보다는 그 오랫동안 직업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분들의 직업 윤리와 양심에 기대어서 국정을 관리하고 그럼 이렇게 관리하면은 그 국회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이 필요한 법률들을 그 의결해서 그 어차피 법률은 제의 요건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 법률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조기 대선을 이제 그 바라고 있다면은 이 기간에 그 자신이 아젠다로 정치적 아젠다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뭐 방송 관련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필요한 것들 발의를 해서 그것을 그 직업 공무원들과 함께 그 집행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조기 대선에 책임을 지는 그래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네. 이러한 조금 그 근본적인 고민들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 있다는 것. 초기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탄핵 또는 탄핵 동조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지 않고 일종의 동거 또는 서로 이렇게 공생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가 결국에는 저는 터져 나온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 측면도 있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저한테도 이제 그 여쭈신 게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 자꾸 길어질 것 아니냐? 예,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럼 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빨리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데 바라는 마음이 예.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인 탄핵 행위들까지 나가지 않고 현재 이 상황에서도 이 그 정무직 공무원들, 국무위원들을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해서 네. 그 이러한 예민한 상황들이 헌정 질서에 맞게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국회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국민들은 기대도 될 것인지 이러한 어떤 고민들 간의 어떤 그 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그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최대한 해서 계엄까지 발동을 시켜서 위헌적인 계엄까지 발동시켜서 했으니 국회도
그 위헌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풀로 행사를 해서 다 탄핵하고 그 직업 공무원들의 양심에 기대어 가지고서 이 예민한 시기들을 다음 대선이 올 때까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네.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극단의 어떤 다툼들을 하지 않고서도 지금 상황을 잘 관리할 힘이 있는 것인지 그럼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파니까요. 과연 현재 국무위원들 그리고 고위직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제가 뭐 가담회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 어떤 책임들이 있겠죠. 책임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서 이 헌법 질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현재 상황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스스로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성찰해야 될 상황이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원 교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가 다시 한 번 더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질문을 던지는 것일 수 있다. 현재 상황 관리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그대로 흘러갈 것이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이어서 내용을 쭉 들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헌법재판소의 변론 재개가 오는 10일 날 이루어지고 다시 선고일이 언젠지 알 수 없다면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9인 체제로 바뀔 것이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억측과 해석을 낳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 국회의장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 왔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김혜원 교수님의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12월 3일 당일 날 그 국회에서 그 계엄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TV로 지켜보면서 그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더 기다려 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 그렇게 이제 했죠. 절차를 지켜야죠, 밟아야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어쩌면은 조금 그 저쪽에서는 헌법 파괴 세력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런 헌법 파괴 행위를 했지만은 그것에 맞서는 우리들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들을 잘 준수하면서까지도 그것과 맞서서 승리했다는 어떤 이러한 기억들이 어쩌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상황들도 이왕 헌법재판소에서 10일 날 변론하겠다고 지금 연기한 이 상황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 정치 주체들은 헌법에 맞게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는 의결해서 그 권한쟁의 의결하고 난 다음에 과반이면 되니까 의결 빨리 해서 내일이라도 하면 되죠. 해서 국회의장이 다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방법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고 이후에 헌재 결정을 그 권한쟁의 자꾸 따르지 않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데 대한 근본적인 성찰들을 해서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자, 그 부합하는 방식이 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상목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는 것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괴망측한 논리죠. 예, 그것은 명백하게 위헌이고요. 이런 경우에 다만 그때 제재로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 형사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탄핵 소추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국회 과반이면 탄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탄핵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뭐 불안감들이 또 있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계속 비난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이야기들은 그거 탄핵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내란의 가담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보다는 어쩌면은 그 직업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그리고 직업의식에 기대어서 이것을 현재 시국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슬기롭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헌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국민들보다는. 국민들보다는 잘 알겠지만은 헌법의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의심이 듭니다. 만약에 예. 잘 아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예. 더 나쁜 공직자인 것이고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가르쳐 주겠죠. 그럼 가르쳐주면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헌법을 말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최상목이 회계망측한 논리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댓글도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의 큰 힘이 된다. 오늘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 이후에 오늘 저녁 8시 10분에는 역진의 용사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데 다 함께 하면서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